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제9강 러시아 음악 2편입니다. 2편에서는 뾰트르 차이콥스키의 생애와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꾸즈네초프가 1893년에 그린 차이콥스키의 초상입니다. 먼저 차이콥스키의 부모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증조부는 까자흐인으로 뾰트르 대제 때인 1709년 폴타바전에 참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의료 훈련을 받고 군의 보전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30살 때 야금학 기술 연구소 산하 과학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첫 아내는 딸 지나이다를 남기고 젊었을 때 죽었고 1833년 38살의 중령 시절에 차이콥스키의 어머니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깜스코 보트킨스키 광산 금속공장 수석 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죠. 차이콥스키의 어머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조부는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특이로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조모가 일찍 사망하여 차이콥스키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여자 고아 기숙학교에서 자라게 됩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 알렉산드라 안드레이브나는 18살 때 차이콥스키의 아버지와 결혼합니다. 어머니는 독어와 불어 2개 국어를 구사하였고 목소리가 고왔으며 피아노 연주도 상당 수준이었다고 하니 차이콥스키의 음악적 재능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림은 차이콥스키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차이콥스키 형제들은 형 니콜라이와 둘째로 태어난 차이콥스키, 여동생 알렉산드라, 남동생 이폴리트, 그리고 쌍둥이 형제 아나톨리와 모데스트가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막둥이 모데스트와 여동생 알렉산드라와 친했다고 하죠. 알렉산드라의 둘째 아들 다비도프와도 차이콥스키는 아주 가까웠으며 다비도프의 영지 우크라이나의 까멘가는 나중에 차이콥스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은 가족 사진인데 맨 왼쪽이 뾰트르 차이콥스키입니다. 1848년에 찍은 것이죠. 사진은 차이콥스키와 조카 다비도프입니다. 다비도프는 일명 보부라고 불렸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원을 졸업하고 군에 있다가 끌린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차이콥스키와 각별했던 막내 외삼촌 모데스트와 함께 차이콥스키 박물관, 차이콥스키 기념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그는 차이콥스키와 동성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모르핀 중독에 빠졌다가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5살 때부터 들은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등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차이콥스키 가족들은 오케스트리온이라는 악기를 치며 음악을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를 최고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돈 조반니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1843년 형의 교육을 위해서 들인 프랑스인 여가정교사에게 차이콥스키도 불어와 독일어를 배우게 됩니다. 1849년 아버지가 시베리아 부근 페름의 개인 공장 공장장으로 전근하면서 가족이 모두 그곳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1850년 차이콥스키가 10살 때 어머니와 차이콥스키는 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에 차이콥스키를 입학시키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가죠. 이때 글린카의 오페라 이반 수사니를 관람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1852년 차이콥스키는 12살 때 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에 입학합니다. 1854년 차이콥스키는 어머니가 콜레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1859년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성에 근무하게 되죠. 1861년 21살 때는 사업차 유럽을 가는 상인의 통역을 맡아 첫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데 석 달 만에 상인과 불화를 겪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귀국하죠. 러시아로 귀국한 이후에는 러시아 음악학회의 음악교실에서 화성학을 배우며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진은 185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제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사진은 185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아래의 줄 가운데가 차이콥스키입니다. 1862년 9월 22살의 차이콥스키는 안톤 르빈슈타인이 건립한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제1기생으로 입학합니다. 르빈슈타인은 차이콥스키를 천재 작곡가라고 찬사하였다고 합니다.
1863년 23살 때는 차이콥스키가 법무성에서 승진대상에서 누락하자 사직합니다. 이를 두고 아버지와 불화하였죠. 아버지는 차이콥스키가 법률가로 성공하기를 바랬었습니다. 1864년 24살 때 오스트롭스키 희곡에 의한 서곡 폭풍우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65년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졸업하죠. 음악원을 졸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직 복귀를 고민하던 중 안톤 루빈슈타인의 동생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이 개원한 모스크바 음악원의 이론 교수로 초빙됩니다.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온갖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생의 연인 데질의 아르토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졌으나 결혼하지는 못하였죠. 데질의 아르토는 1869년 바르샤바에서 스페인 바리톤 가수와 결혼합니다. 사진은 1860년대 초의 차이콥스키입니다. 1870년 30살에 차이콥스키는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연합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루빈슈타인의 집에서 드디어 독립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갖게 되죠. 현악사중주곡과 이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등을 작곡합니다. 1872년에는 오프리치니크를 작곡하여 1874년 초연하였습니다. 이 해에 교향곡 제2번 우크라이나를 작곡하였고 1873년에는 교향곡 제2번을 초연하였으며 환상서곡 템페스트를 완성하였죠. 그리고 드레스덴, 퀼른, 쭈리히, 베른, 제네바, 밀라노, 파리 등지를 여행하였습니다. 34살에는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작곡하였는데 자신의 은인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875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작곡하고 교향곡 제3번 폴란드를 초연하였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발레 백조요수를 완성하였는데 러시아 민담에서 소재를 취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사진은 1860년대 말의 차이콥스키입니다. 사진은 백조의 호수에 영감을 주었던 모스크바 노보드비치 사원의 호수의 사진입니다. 호수 전경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하면 폰 메크브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데시다 폰 메크브인은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감동하여 1876년 12월부터 1790년까지 약 13년간 차이콥스키를 후원하였습니다. 매년 6,000루블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하급 관리 연봉이 2,300루블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차이콥스키는 넉넉하게 사치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게 되죠. 차이콥스키는 심포니 4번을 폰 메크브인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차이콥스키 자신은 이 작품을 가장 잘된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이 작품의 결말은 자기 마음속에서 환희와 구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폰 메크브인은 대귀족의 딸이었는데 부부간에도 성을 강요하면 성착취로 간주한 여성 해방론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심이 강해서 남편 사후에 근신하였다고 하죠. 남편은 1876년에 사망하는데 그때 부인은 45살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이들이 18명이었습니다. 7명은 죽고 나중에 11명을 키우게 되죠. 폰 메크브인은 차이콥스키를 지원하면서 평생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폰 메크브인과 차이콥스키는 길거리에서 잠깐 조유하였을 뿐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둘은 1200통의 편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오시프 코테크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876년 말경 차이콥스키는 코테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둘은 너무나 가까워져서 둘의 관계가 동성애였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무렵 사계를 연작으로 작곡하기 시작하였는데 계절별이 아니라 월별로 제작했습니다. 코테크는 29살에 결핵으로 요절하였습니다. 사진은 1877년에 코테크와 찍은 차이콥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는 1877년 37살의 나이에 안토니나 밀류코바를 만나 5월 말에 약혼하고 7월 18일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3주 만에 파탄을 맞고 별거에 들어가죠.
밀류코바는 재봉사 출신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의 제자였습니다. 오빠 집에 온 차이콥스키를 보고 반한 밀류코바가 둘의 관계에서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결혼은 3주 만에 파탄을 맞아 별거에 들어가지만 1877년에서 1893년까지 형식상 부부관계는 유지합니다. 차이콥스키는 결혼 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하죠. 밀류코바가 이혼을 거부하자 차이콥스키는 자살하려고 모스크바 강에 투신하기까지 합니다. 밀류코바는 차이콥스키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남편 사후에도 24년간 미망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밀류코바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죠. 밀류코바는 차이콥스키와 별거 중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 셋을 낳았다고 하는데 둘의 관계는 참 미지수입니다. 밀류코바는 차이콥스키에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명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동성애법이 발효되어 동성애자에게는 엄격히 법으로 처벌되는 시기였기에 그런 협박이 가능했습니다. 밀류코바는 말년에 20년간 정신병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진은 1877년 결혼했을 무렵 차이콥스키와 밀류코바입니다. 밀류코바와의 결혼과 별거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1880년 아버지 일리아 페드로비치가 사망합니다. 이때 차이콥스키는 이탈리안 카프리치오, 현악기 연주자를 위한 세레나데 등을 작곡하죠. 그리고 자신을 음악원 교수로 임명시켜준 은인이었던 르빈슈타인의 부탁으로 열흘 만에 1812년을 완성합니다. 1883년에는 오페라 마제파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푸시킨의 시 폴타바를 작곡한 것이었습니다. 1884년에는 오페라 마제파를 초연하는데 리허설, 공연 과정 등이 너무 힘들어서 오페라를 더 이상 작곡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에 폰 메크 부인과 차이콥스키가 적극적으로 나서 폰 메크 부인의 아들 니콜라이와 차이콥스키의 조카 안나 르보브나 다비도바가 결혼합니다. 폰 메크 부인과는 사돈간이 된 것이었죠. 사진은 차이콥스키 서재에 꽂힌 푸시킨의 책들입니다. 이 사진은 1880년대 차이콥스키가 머물며 작업한 폰 메크 부인의 플레세브 저택입니다. 1884년에는 교향곡 만프레드를 작곡하였는데 바이런 시에 작곡한 것으로 차이콥스키의 신비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1885년 차이콥스키는 제자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따네예프를 모스크바 음악원장으로 임명시키는데 힘을 써서 결국 따네예프는 음악원장으로 임명됩니다. 1888년에는 교향곡 제5번을 완성하여 초연하였고 지휘자로 독일 순회 공연을 가게 되죠. 라이프치히, 니른베르크, 베를린, 프라하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에 러시아로 귀국하는데 클린북은 프롤롭스코에 이사하여 정착합니다. 이 해에 유럽 여행에서 그리그, 말러, 슈트라우스 등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1889년에는 발레 잠자는 미녀를 작곡하였고 두 번째 해외 지휘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베를린, 쾰른,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등지를 방문하였죠. 1890년에 아내 밀류코바의 불화가 더욱 격화되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발레 잠자는 미녀의 초연이 이루어지고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을 완성시킵니다. 이 시기에 폰 메크 부인이 망하면서 지원금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죠. 1891년에는 미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 뉴욕의 카네기홀 개장 축하 공연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진은 잠자는 미녀의 1890년 공연 모습입니다. 1892년 52세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작곡하여 초연합니다. 1893년에는 비창으로 불리는 교향곡 6번을 작곡하죠. 이 곡은 차이콥스키 사후 추모 연주회에서 모든 관객이 울었기에 비창으로 불리게 됩니다. 1893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작곡하였고 런던에서 자작의 교향곡 제4번을 지휘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예음악 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죠. 10월 28일 죽기 8일 전에 교향곡 제6번 비창을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하는데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1893년의 차이콥스키입니다.
1893년 11월 2일 차이콥스키는 콜레라에 걸려 11월 6일 동생 모데스트의 집에서 사망하였다고 발표됩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11월 10일 차이콥스키는 8,000명의 조객 행렬로 페테르부르크 티흐빈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살설을 제기했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에서는 1832년 동성애 금지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처벌은 시베리아 유형, 대중들 앞에서의 태형, 공민권 박탈 등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이 즈음에 폰 메크 부인도 사망하여 차이콥스키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11살 연하의 동생 모데스트는 1901년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생애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에서 차이콥스키의 자살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전기 작가들은 모두 강요된 자살설을 주장하죠. 가장 절친이었던 림스키-코르사코프도 자살설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차이콥스키가 콜레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레라 사망자 처리를 안 하고 관을 개방해 공개하였으며 조문객들이 왕자의 손에 키스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검찰총장이자 법률학교 시절 동창이 1893년 가을 차이콥스키의 동성애 처벌을 형제에게 요구한 투서를 받았다는 것도 이런 자살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률학교 동문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여 차이콥스키에게 자살을 강요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진은 티흐빈 묘지의 차이콥스키 묘입니다. 차이콥스키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1878년 3월 5일자 편지에서 창작과 영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이란 첫 번째 부름에는 나타나지 않는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라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팔짱을 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일할 기분만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무감각과 나태에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영감의 원천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작품을 만드는 능력을 제게 부여하였습니다라고요. 또한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1880년 8월 25일자 편지에서는 명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명성. 이 단어가 저의 가슴 속에 얼마나 상반되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요. 한편으로 저는 명성을 바라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명성은 제게 역겹기만 하답니다. 이런 언급들을 보면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렸지만 동성애자로 성소수자의 삶을 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창작에 몰두했던 차이콥스키의 삶에 대한 연민이 듭니다. 그의 깊은 눈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이콥스키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